안녕하세요. 100세 뇌건강의 비밀 이태규 원장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치매입니다. 특히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중장년, 노년 모두 다 이제 치매를 걱정을 하죠. 치매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그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치매인지 치매 전 단계인지 뭐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맨 처음 단계가 건망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는 이제 건망증을 호소하면서 이게 치매가 아닌가 검사 받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소지품을 어디다 두었는지, 핸드폰을 어디다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온 방안을, 집안을 찾아서 헤매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뭘 꺼내려 왔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아, 내가 뭘 꺼내려 왔지? 그걸 깜빡해서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분명히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오늘 저녁에 어디서 어떤 약속이 있더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단기 기억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건망증이 그럼 치매에 관련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집중력 저하인지 한 군데 오래 몰두 못하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뇌가 그야말로 과부하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잡을 뛰거나 뭐 아니면 이제 특히 워킹맘들 이런 분들 이게 뇌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건망증으로 처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치매 전조 증상인지 이게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그거는 사실 검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반복되면 이제 병원에 와서 뭐 검사를 해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 그냥 둘 건지 이랬으면 보통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이제 치매 전 단계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혈관성도 있고 그냥 퇴행성도 있어요. 퇴행성이 그냥 알츠하이머 전 단계일 수도 있긴 하고. 경도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그냥 경미하다 뜻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미하다 영어로 mild. 그래서 우리가 mild cognitive impairment 해가지고 MCI라고 그래요. 우리 의학 용어로. 그 MCI 그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가 정상의 중간 정도. 근데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근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되면 치매를 모두 다 진행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적, 장기적 경험과는 개개마다 많이 달라요. 뭐 정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본인이 관리를 잘해서 치료를 잘하면 그 상태로 오래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이후에 그냥 치매로 악화되는 경우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겠죠, 그 경과가.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 반드시 치매로 진행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건망증이 있거나 본인 기억력 장애가 있거나 특히 단기 기억의 장애이 생기는 분들은 뭐 와서 검사를 받아서 치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뇌졸중처럼 그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치료도 하고 생활 습관도 이제 실천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경도 인지장애가 왜 중요하냐? 그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적인 예방적인 개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데 아직은 치매가 아니다. 그러면 치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약물을 쓴다든가 생활 습관, 그다음에 그 인지 기능이 나쁜 걸 다 피해야죠. 대표적인 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걸 다 피해야 되고 수면 부족 이런 걸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치매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운동을 한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일기를 쓴다든가 뭔가 낙천적인 사고 그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사실 그게 말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리고 지중해 식단 유지를 하고 이런 걸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예방적 이제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치매 경도 인지장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검사하는 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굉장히 힘든 검사는 아니거든요. 다만 검사하는데 좀 경우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고
결과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경도인지장애는 검사를 하면 대부분 정확히 알 수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치매에 대한 안전한 특효는 아직은 없어요. 그 치매 약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일종의 그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이게 더 나빠지는 걸 딜레이 시키는, 지연시키는 효과입니다. 그 이 약을 먹어도 결국은 뭐 5년, 10년 뒤에 확 이제 치매를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더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치매를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리고 뇌졸중도 예방이 최선이듯이 치매도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경도 인지장애 레벨에서 물론 정상인 사람들도 물론 노력을 하게 되겠지만 특히 경도 인지장애는 일종의 치매에 대한 경고 사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 몸에, 뇌에. 그래서 이걸 경도 인지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병이고, 근데 마일드지만 사실 경도지만 이게 좀 진행하는 경도 인지장애도 있어요.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특히 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치료하면 호전되어서 정상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현상 유지를 계속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이게 얼마나 약을 잘 먹고 이제 그 생활 습관 실천을 하고 뇌에 나쁜 거 다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일단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를 진단하기에는 최소한 3가지는 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신경심리 검사, 그 신경인지 검사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심리사는 전문가, 이제 임상심리사는 전문가가 뭐 심리학과를 나오고 정상적인 학위를 취득하고 이런 분이 이제 환자분이 예약된 시간에 이제 맞춰서 오시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보통. 짧게는 1시간, 길면 2시간도 걸립니다. 물론 신경심리 검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게 그 신경심리 정밀 검사일 경우는 1시간 반 전후로 걸리고 처음에는 신경심리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주 구체적인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신경심리 검사도 1시간 반 정도 하기 힘든 분들, 그 난청이 굉장히 심하거나 뭐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짧게 하는 단축형도 있긴 있어요. 그걸 배터리 형식으로 여러 테스트를 묶어서 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신경심리 검사를 정밀하게 하는 게 가급적 좋은데 정 안 되면 간단히로 해서 우리가 뭐 뇌 기능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 판단력, 뭐 기억력뿐만 아니라 뭐 언어 능력, 집중력, 뭐 공간 인식 능력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머리 또 MRI 뇌 구조를 필히 봐야겠죠. 그 뇌가 이제 치매가 진행되면 특히 뇌가 위축이 옵니다. 뇌가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이렇게요. 특히 이제 기억력에 중요한 해마 부위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마만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피가 크기가 줄어들면서 해마도 같이 동시에 줄어드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두증도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MRI상 이제 하얀 부분들이 쫙 깔려 있으면 이게 조그만 모세혈관들이 많이 막히면 이것도 이제 혈관성 치매랑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MRI가 필수적이고 또 필요하면 MRA도 해야겠죠. 뇌 혈관 상태도 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 MRI는 뭐 조영제 안 써도 됩니다. MRI는. 그리고 요새 3테슬라 기계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다음에 방사선 노출 전혀 없습니다. MRI는 인체 무해합니다. 방사선 쪼임이 전혀 없고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데 자기장은 인체 이 정도 자기장 세기는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매달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MRI입니다. 물론 들어갈 때 좀 시끄러운 게 있고, 그다음에 폐쇄공포증 그리고 불안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미리 약을 먹고 이제 찍거나 이제 보호자가 동반해서 아니면 우리 간호사가 동반해서 MRI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수는 있지만 못 찍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인체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CT랑 혼돈해가지고 방사선 노출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절대 MRI는 방사선 안 씁니다. 기계 자체가 방사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계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피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검사는 물론 이제 그냥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식사랑 상관없이 피를 뽑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를 봅니다. 보통 대여섯 가지를 보는데 피검사 중요한 이유는 이제 치료 가능한 치매가 이 피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환자로서는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인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라는 거 있고요. 유전성을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앞으로 생길 건지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성분을 이제 올리고모 형태의 된 걸 이제 피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TV에서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상품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죠. 아밀로이드 베타 피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다음에 엽산 검사나 호모시스테인이나 염증 수치나 뭐 빈혈이 심한지 갑상선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매 경도 인지 장애는 방금 말한 신경심리 검사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 훈련된 신경심리사가 진행을 해요. 하고 물론 병에 따라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심리사가 하는 게 낫고 이제 인지 기능을 뇌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억력을 포함해서 언어 능력, 판단력, 공간 지각력, 이게 공간 인식 능력, 방향 감각, 길 찾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중요한 거고 저것도 집중력, 한 군데 오래 몰두하는 능력, 그다음에 전두엽 기능, 크게 5, 6가지, 뭐 물론 계산 기능도 있고 그러지만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전두엽이라는 건 이제 뇌 앞쪽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는 뇌의 명칭인데 그게 인간에서 다른 포유류보다 전두엽이 특히 더 발전해죠. 그 이유가 전두엽은 이제 고도의 뇌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판단하는 거, 의사결정 능력, 통찰력,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통찰력에는 어디 상황을 잘 분석을 하고 상황의 이제 뭐 본질적인 측면, 핵심적인 측면을 잘 캐치해내는 거죠. 그 통찰력도 인간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고도의 뇌 기능을 이제 전두엽 기능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5가지 아까 뿐만 아니라 뭐 계산 능력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울증도 같이 있는지를 봅니다. 우울증 여부가 있는지 보고 우울증 있으면 어느 정도 심한지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신경심리 검사, 신경심리 정밀 검사는 검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까 말한 1시간 반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고 뭐 근데 신경심리 검사가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건 얼마나 자세히 하냐에 따라서 환자 상황에 맞게 그리고 병원 상황에 맞게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1시간 반짜리는 가장 표준화된 정밀 검사를 말씀드린 거고 그 외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이게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아주 심한 치매는 그냥 간단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심리 검사하는 거는 보통 어느 병원에는 당일 안 됩니다. 이건 예약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 오셔서 그리고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도 최종 판독이 며칠 걸려요. 뭐 1주일, 2주일 걸립니다. 병원 따라 다 다를 거고요. 1시간 반짜리 검사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하루에도 여러 명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금방 안 나오고 하지만 꼭 필요한 검사이긴 합니다. 그 신경심리검사 단축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전문 용어이긴 한데 이제 MMSE, 뭐 GDS, 뭐 CDR. 요새 치매 보험들 여러분 뭐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 보면 CDR 수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보험사에서 이런 걸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지급 기준을 삼는 모양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SDS라는 거 있고 이거는 우울증 척도라는 거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에서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 겁니다. 모카, MOC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MMSA랑 비슷한 건데 요거는 뇌 전두엽 기능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요게 가장 대표적인 이게 5가지 검사 정도고요.
이걸 여러 가지 조합으로 생깁니다. MMS랑 GDS만 할 수도 있고, 뭐 MMS랑 CDR만 할 수도 있고, 뭐 이 5가지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 상황에 따라 개개인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통 이런 단축형을 시작하면 정밀 검사를 못 하는 경우, 1시간 반 동안 오래 앉아 있기 굉장히 힘든 경우, 뭐 허리가 많이 아파서 또는 뭐 또 한 가지는 청각장애 심할 경우. 청각장애에 있는 분들이 치매 위험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각,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눈보다 귀가 안 되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청각도 여러분이 아주 중장년 때부터 잘 이제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각장애 심하면 이렇게 치매 위험 요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불편하죠. 특히 소음성 난청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특히 시끄러운 데 많이 노출되는 환경을 많이 평소에 좀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가 심할 경우는 아예 정밀 검사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 들리면 이제 단축형도 못해요. 그래서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눈 안 보이는 것보다 청각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밀한 검사도 뭐 거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되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뭐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단축형은 더 부담이 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MRI 중에 뇌위축 MRI라고 국내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도입된 MRI인데, 이건 좀 특수한 MRI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고가거나 아주 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는 뇌의 크기나 뇌가 작아진 정도를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AI가 인공지능이 판독해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MRI를 보면은 뇌가 약간 보기에는 줄어들었다, 이게 추정이 되지만, 이게 독일 연령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뇌위축 MRI를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은 연령대 다른 사람들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는 거고요. 이건 이제 3차원의, MRI 기기가 3차원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이제 3차원 이미지를 AI를 이용해서 얻어서 뇌의 세분화된, 아주 잘게 쪼개서 세분화된 크기를 측정하고, 그걸 다시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고 그러죠. 다시 이제 뇌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AI가 판독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거고. 그래서 주로 보는 부위가 뇌위축 MR에서는 해마 및 해마 주변부를 많이 봅니다. 이건 이제 기억력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척두엽, 뇌 옆쪽에 있는 척두엽, 전두엽, 아까 말한 뇌 앞쪽에 굉장히 큰 부분, 후두엽, 머리 뒤후자 써서 머리 뒤쪽 부분, 뭐 두정엽은 요 정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두정엽도 치매 중요하고,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크기를 이제 정밀히 측정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하면서 진단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뇌위축 MRI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MRI 기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AI가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제품도 있고 미국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뉴로칸트라는 미국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 병원도 이제 뉴로칸트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촬영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5분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AI 인공지능이 바로 판독해서 뭐 동안 10분 이내로 바로 나와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굉장히 짧고, 요것도 물론 적응지 않습니다. 안 쓰고, 그다음에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치매나 경도 인지 장애의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보험 적용이 사실 국민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렇다고 그렇게 값비싼 검사는 아니고요. 혈액 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은 특히 이제 완치나 호전 가능한 치매 진단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 그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타고났는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두 가지 아포E4 1, 2, 3, 4 할 때 아포E4 이게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하이 리스크고요. 제일 안 좋은 거고 아포E4가 이게 검사상 이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걸 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검사를 할 때 유의할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해서 크게 실망할 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적극적으로 잘 미리미리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서 미리 적극 대비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밀로이드는 일종의 뇌의 그 치매를 유발하는 쓰레기 같은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그 뇌의 대사산물인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계속 더 빨리 쌓이고 점점 누적되면 이게 어느 정도 그 크라이테리아 그 기준을 넘으면 그게 이제 기억력 장애나 이게 치매 현상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아밀로이드를 측정이 정확한 거는 페트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 그다음에 뇌측수액 검사가 있는데 그 허리에서 뇌측수액을 샘플을 통해서 검사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뇌측수액 허리에서 뽑으려면 굉장히 고생해요. 굉장히 아프고 그런 문제가 있고 페트는 뭐 국내에서 아직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액 검사로 대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쓸모가 많은 그 필요한 검사기고요. 네, 아밀로이드 베타의 올리고모화된 형태를 혈액 검사로 측정하는 검사도 있고 호모시스테인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건데 이게 그 뇌 기능을 상당히 빨리 나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호모시스테인 특히 동맥경화, 죽상경화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일종의 그 비타민 B6, B9, B12, 그 B6, 9, 12의 그 중간 대사산물이거든요. 그 시스테인이라는 게 아미노산인데 그게 이제 호모자가 들어가면 중간에 불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 독성 내지 뇌세포의 독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많이 높은 경우 이것도 이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과 물론 연관되겠는데 엽산 결핍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낮은 경우는 이것도 치매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엽산은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임산부들이 임신을 했을 때 태아의 뇌 기능, 뇌 기형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로도 쓰이긴 하고요. 그게 유전적으로 엽산이 그 혈액 검사상 모자란 분들이 상당히 종종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엽산만 충분히 줘도 일단 주사를 맞거나 뭐 매일 먹는 약으로 해서 그러면 인지 기능이 확 좋아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엽산은 피검사가 이제 치매 피검사에 필히 들어가는 거고요. 엽산이 좋아지면 호모시스테인도 방금 말씀드린 호모시스테인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치 그 치매처럼 이게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도 체크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중에 herpes 바이러스 중에 이제 치매에 연관된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황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특히 호모시스테인, 엽산, 갑상선 이런 거는 치료할 수 있는 치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물론 기본적인 빈혈이나 뭐 콩팥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봐야겠죠. 염증 수치도 봐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알츠하이머 유전자 검사, 그 아포E, 2, 3, 4의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이제 그 피검사에서 나타나는데, 이 아포라는 게 아포 지단백, 질과 단백질이 합쳐진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돌연변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자제분한테 반드시 유전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2, 3, 4 중에 4가 2개 있으면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요. 근데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항상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3, 4나 2, 4가 많아요.
굳이 따지면 이가 제일 그나마 덜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가 하나만 있어도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사가 2개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동일 연령대 이 혈액 검사가 유전자 검사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우려가 많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책을 강구를 적극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과 나오는데 피검사상 며칠 걸리는 거고, 좀 특수한 검사긴 하죠. 그래서 검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검사 양성일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해야 된다고. 아까 뭐 부지런히 유산소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를 해야 되고, 독서 좋아하면 독서 사고, 일기 매일 쓰시고, 그 다음에 지중해 식단, 일명 비싼 거 대시 식단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사도 관리해야 되고, 술 마시는 사람 술 반드시 끊어야 되고, 음주가 사실 이게 보통 옛날에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하면 와인 한 잔도 매일같이 먹으면 그것도 뇌 기능에는 안 좋다는 거죠. 술이라는 게 혈액순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뇌에는 일종의 독성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씩 마셔도 누적되면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는 게 제일 좋고, 끊지 못하면 아주 절주해서 아주 드물게 먹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는 유전자 검사가 이게 심한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말해서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많은 걸로 아포2 사자를 2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자살률이 OECD 많은 나라 중에 계속 1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살률도 우리 신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고 아예 젊은 사람도 할 필요는 없어요. 20대, 30대까지는 내려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울증만 없으면 꼭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겠죠, 검사를. 기타 검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뇌 유발전이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청각 자극을 통해서 그게 뇌가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가, 반응 스피드나 반응 양상을 보는 건데,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P300 검사라는 건데, 이것도 기억력 검사에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검사긴 하고. 이건 다만 청각이 비교적 정상인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검사, 수면 무호흡증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자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밤에 자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숨을 오래 자다가 이제 멈추면 보세요. 이게 뇌 산소 공급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매일같이 장관 시간을 반복하면 뇌가 데미지를 입습니다.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은 수면 검사를 하룻밤 자면서 하는 검사. 그것도 어려운 검사는 아니지만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무호흡증이 심하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은 이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양압기라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매일같이 밤에 자면 이거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양압기라는 기계는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들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뇌파 검사는 이제 아주 진행된 치매에서 이제 종종 쓰이고, 그리고 치매를 일으키는 이거는 뇌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건 극히 드문 현상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우울증 척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에 환자가 있는지를 봐야죠. 우울증이 심하면 이게 가성 치매, 가짜 치매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치매 환자 같은데 뭔가 다른 검사 이상이 없고 우울증 검사해 보니까 굉장히 심하더라. 근데 환자가 이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 약부터 먼저 줘서 이제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정신과도 같이 협진을 하든가 정신과를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한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치매죠. 그러니까 치료 가능한 치매니까 더더욱 중요하고요. 머리 MRA, 아까 MRI는 이제 뇌 구조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MRA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특히 뇌혈관이 안 좋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그게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계속 있었으면 뇌혈관 검사를 해야죠. 뭐 해서 이게 혈관성 치매인지 일으킬 만한 좀 심한 협착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MRI가 더불어서 이제 MRA도 필요한 검사이긴 하고요. 이거는 MRI가 달라 굉장히 짧은 시간 찍습니다. 5분 정도는 찍습니다. 3테슬라 MRI를 촬영할 경우는 촬영 시간도 5분밖에 안 걸리고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물론 조영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MRA라는 검사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 이게 그나마 아밀로이드가 뇌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게 가장 정확하고 하는 검사인데, 요건 이제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병원마다 이게 다 보험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그다음에 근데 이게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가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나마 가장 정확성이 높다는 거고, 그다음에 뇌척수액 검사는 이게 뇌척수액에서 뭐 타우 프로테인 이런 타우 단백질 같은 거 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뭐 병원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게 상당히 아픈 검사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척추가 안 좋으면 이게 뇌척수액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 찔러서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이제 깊은 바늘로 이제 디스크를 관통해서 이제 뇌축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안 아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환자한테 상당히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글쎄요, 필요하면 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밀로이드 페트를 못하거나 뇌축색 검사를 못할 경우에도 치매를 충분히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런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적인 진단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장 치매 원인 중에 압도적으로 흔한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덜 흔한 게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 척두엽 치매가 있고, 그 외에 또 치매들은 굉장히 드문 치매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매를 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야기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제 치매 진행을 악화를 방지하는 지연시키는 약이 아리셉트 등 여러 가지 처방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약들도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치매 전문약으로 처방약으로 묶어놨는데, 아리셉트 같은 거는 속이 미식겁거나 심하면 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저용량부터 보통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먹는 약들이 있고, 대표적인 약이 아리셉트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사약들도 있습니다. 주사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카메밥이라는 아주 특수한 주사가 올해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이제 MRI, MRA 찍어서 봐서 아스피린이나 실로스타졸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의 원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MRI상 하얗게 이제 뇌에 깔려 있으면은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약을 처방할 때 아스피린은 좀 강한 약이고 실로스타졸은 약한 약이라서 보시면 됩니다. 아스피린 대신 먹는 클로피드라는 약도 있고, 이런 항혈소판제가 혈관성 치매에 쓰이는 전문약이고요. 호모시스테인 과다증, 피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보통 커트라인을 이제 10 정도로 잡아요. 15 넘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10 이하가 제일 이상적이고, 그 중간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한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약을 먹어서 1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사제, 비타민 B12 같은 거는 주사가 더 흡수가 더 잘 되긴 하죠.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B6, B9, B12 복합적으로 된 특수한 비타민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매일 먹어서 비타민, 그다음에 엽산이 비타민 9이죠. 엽산 결핍도 이게 약을 먹어야 되고, 피검사 나타나면 심한 우울증도 이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는 게 이제 금년에 아마 하나 국내에 출시될 모양인데 이건 굉장히 좀 미국에서도 좀 쓰이고 있는 검사인데 아주 최근 1, 2년 전에 2, 3년 전에 나온 건데 이게 대표적인 약 이름이 이제 국내에는 레카맵이라는 약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데 이게 아밀로이드를 좀 아주 좋게 과장돼서 표현하면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를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몇천만 원 하는 겁니다. 이 검사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안 될 걸로 보여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 맞아 끝나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뇌 부종, 뇌가 붓는 현상, 그 뇌출혈도 좀 올 수 있고 뇌가 부으면 뇌 압력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MRI를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반복적으로 촬영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특수한 아주 신약이긴 한데 뭐 국내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게 쓰일지 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아마 어제 뉴스나 이런 데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레카넵 같은 약들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 약화나 이제 부작용 그리고 보험 적용, 국민건강 적용 여부 이 때에 따라서 잘 안 쓸 수도 있고 좀 쓰일 수도 있고 그건 그것도 초기 치매지 거기서 진행된 치매에서는 저게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치매약 외에 다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저는 특수하고 신약은 우리가 뭐 미리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치료가 그러면 약 외에는 먹는 약 외에는 뭐가 있느냐? 뭐 먹는 약 중에 아까 언급 안 했지만 뇌 영양제라고 해서 흔히들 많이 챙겨주게 콜린 알포세레트는 약인데 이거는 처방약이긴 한데 근데 환자분들이 가끔 와서 뇌 영양제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게 참 난감해요. 이게 이런 뇌 영양제도 간단한 이게 신경 인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약이 너무 남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부기관에서도 못 주게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약이고 그래서 뇌 영양제 같은 것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그거는 그냥 뭐 마트에서 뭐 사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연한 처방약이고 그래도 약간의 이상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처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기관의 기준에 맞아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콜린 알포세레이트, 아리셉트 뭐 이런 왜 이제 인지 중지 치료라고 있어요. 이건 인지 중지는 뭐냐면 그 인지 기능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건 좀 특징적인 게 이게 병원에 와서 일단은 이게 그 인지 중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서 여기 뭐 심리사나 작업치료사는 분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 1시간 가까이 배우면서 조그만 타블렛 PC 같은 거 가지고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그걸 해가지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배운 대로 이제 그 복습을 하는 거죠. 게임처럼.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와가지고 예, 보름에 한 번씩이죠. 그럼 이제 일단 그 전에 보름 동안 한 걸 잘 보고 이게 그동안 잘 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 올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처방약 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 치료법이죠. 그래서 이걸 하는 병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을 검사자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공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화 원장님이라고 치매 전문화 원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그 인지중재 치료도 심하지 않은 치매에서는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꼭 필요한 치료법이긴 하고요. 우울증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평소 생활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평소에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잘 실천하냐에 따라서 치매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일단 경도 인지 장애가 얼마나 빨리 치매를 진행하냐. 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면서 말이 좀 실천하기 어렵고 한데 이게 산책 여러분 뭐 하는 거 어렵지는 전혀 않죠. 산책을 좀 빨리 하면 빨리 걷는 운동이 됩니다. 그걸 이제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 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막 마치 강제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요. 숨이 약간 찰 정도까지 빨리빨리 걷는 걸 뭐 이틀 한 번이라도 하면 그걸로도 됩니다. 뭐 걷는 운동이 제일 이제 또 제일 무난한데 무릎 나쁜 분들은 이게 또 못하죠. 이런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가벼운 등산이든 뭐 실내 자전거든 뭐 수영이든 좋아하는 운동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빨리 걷는 거 말씀드린 거고 식사는 이제 물론 지중해 식단을 해서 이제 야채 위주 뭐 그 고기도 뭐 그 적게 먹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식단 방법이 있고 수면도 중요하고요. 그 생활 태도 낙관적이고 좀 해서 좀 비관적으로 이러면 더 이제 뇌 기능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걸음걸이를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치매 올 건가 안 올 건가 대충 짐작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아주 걸음이 늘어지는 경우 물론 파킨슨이 오는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걸음걸이는 되도록 빨리빨리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인체에 도움이 됩니다. 술은 아까 말씀드린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경도인 지장에서는 반드시 이 정도의 술을 끊어야 됩니다. 이게 안 끊으면 이게 뭐 그 치매가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치매의 원인적 분류는 뭐 사실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척두엽 치매 이런 거는 성격 장애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 갑자기 환자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면 일단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가 되면은 전과 다르네 할 정도면 일단 살살 이제 설득해서 병을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루이 소치 치매님이면 파킨슨병과 동반된 치매, 심한 수두증 등 것도 있고 뇌출혈이 마치 치매처럼 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를 다쳐도 머리 다친 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난감하고 위험한데 그래서 MRI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건망증으로 왔는데 찍어보니까 뇌출혈이 크게 와 있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있고요. 그런 건 수술하면 간단히 낫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술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놓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망도 이룰 수 있으니까. 뇌염, 그 과거에 뭐 광우병 사태도 있었는데 그 일례로 뇌염도 굉장히 드물지만 일으킬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치매 예방.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게 이거죠.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는 많이 진행되면 약효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되면 약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온갖 처방약을 써도 물론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신약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유산소 운동,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거. 근력 운동은 그야말로 이제 뭐 체육관에서 막 기구 들고 세게 하거나 그런 근력 운동인데, 물론 근력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면 좋죠. 근데 일단은 최소한 필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고요. 빨리빨리 걷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식단이 있고, 일기쓰기. 매일매일 일기를 저녁에 앉아서 그날 일어난 일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억 훈련이죠, 일종의. 일기를 물론 글자를 모르는 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요새는 뭐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만 남겨도 되고요. 일기를 그냥 쓰면서 그날 일어난 일을 회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글씨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이제 장문 같은 거 그냥 뺏겨 쓰는 게 아니라 글씨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독서를 눈 잘 보이고 책을 좋아하면 독후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 사설 같은 거는 짧은 것도 있으니 그런 걸 보고 이제 자기 소감을 간단히 써보는 거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머리를 계속 써야 됩니다. 이게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 게, 뭐 유명하신 100세 넘은 연세대의 명예 교수 김형석 교수님 보면은 계속 글 쓰지 않습니까? 원고를 쓰시고 100살이 넘는데도 전혀 치맥기 없이 광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뭐 그러면 극히 외회적이긴 하지만 머리를 어쨌든 멍하게 있는 것보다 이제 계속 써야 돼요. 일기를 쓰든지 독서를 하든지.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식 같은 것도 계속 호기심을 유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주식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금주, 금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충분한 수면, 잠을 충분히 잘 자고 이게 6시간 반 이상, 7시간이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 같은 병이 있는지 필히 코를 골고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셔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